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오늘로서 저희 주간전망대 300회차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프로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아껴주시고 또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준의 통화정책이 이제 완화적으로 급선회하면서 작년 한 해 힘겹게 보냈던 증시가 새해 들어 1월 달에 놀라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이 또 바뀌면은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시장 가격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오늘은 이 환율과 관련해서 집중 토론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상은행의 조영복 차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선물의 정미연 센터장님, 리스 센터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SM투자자문의 홍승모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승모라고 안녕하세요. 합니다. 예. 지금 1월 FMC 이후에 지난 FMC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확인됐었고 금요일 날 하루 하고 지금 월화수를 우리가 쉬었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는 쉬는 동안에 바깥에는 계속 돌아갔는데 정 센터장님 한번 금융시장 흐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뭐 저희 쉬는 동안에도 증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호재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경제 지표들이 미국 위주로 괜찮은 모습이었고 또 기업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국 스프레드, 채권 스프레드가 10월 초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신흥국 네네. 채권 스프레드. 네네. 네.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런 지표 호조 등을 반영을 하면서 국채 금리는 미국 기준으로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뭐 지표 중에 탑픽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미국 고용이 지금 사실 지금의 실업률 수준에서는 뭐 월 한 10만 명 정도만 신규 취업이 돼도 뭐 무방하다라고 평가를 할 텐데 지난달에 해서 1월에도 30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자 수가 달성이 됐고요. 뭐 또 시간당 임금도 3.2%가 상승을 했고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3.2% 전년비. 네네. 저희 3.2%.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3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지표가 저희 쉬는 동안에 달러와 강세를 좀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 네, 사실 연준이 12월부터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돌면서 달러에 대한 좀 매도 분위기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제 상대적인 경제 여건에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다시 좀 살아나면서 파운드가 1.3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고요. 파운드 약세. 네네. 네. 또 2월 6일은 호주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 네, 호주가 기존에는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바꾸면서 호주 달러가 1% 넘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중립이라는 보이기도 얘기는 이제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만 아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죠? 다음 행보는 금리 인상이다 해서 이제 연준처럼 우리도 양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스탠스로 바뀐 거라고. 결국 허정님 따라가네요. 연준 따라가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 예. 지금 중국은 춘절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친구들은 언제까지 쉽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제 11일부터는 다시 또 장이 네, 열리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NY 역내 위안화 환율하고 CNH 홍콩에서 거래되는 역외 위안화 환율 뭐 이렇게 두 개가 의미 있게 움직이나요? 아니면 CN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10회치에서 나오는 그 자료에서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거래가 안 되고 있고. CNH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뭐 일단 유동성 자체가 많이 네. 급감하기 때문에
스프레드도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연휴 기간 동안 좀 오르면서 네. 거기 반영해서 좀 그 달러 위안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해 있습니다. 네. 상승해 있다. 말 나온 김에 그 중국 위안화 이 민은행이 한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10시 반 정도에 기준 환율 고시하지 않습니까? 15분에 네, 10시 픽싱을 15분에 하고 있습니다. 픽싱. 네. 그거 어떻게 믿을 만합니까? 약간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이 내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근데 뭐 그걸 좀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고 추세적인 것만 좀 뭐 강세로 계속 픽싱을 낸다, 약세로 픽싱을 낸다 거기에 대한 어떤 흐름만 지켜보는 거죠. 네. 흐름만 지켜본다. 그 친구들 자기네들이 이른바 보수통화 바스켓 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하루 동안에 새롭게 고시 환율을 제시하기 전까지 그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를 그래서 반영한다는 그 거 보통 아닙니까? 모델들이 이렇게 음. 있던데 그 모델의 어떤 다양한 회사에서 그 값을 내지만 정확하게 매칭되는 회사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상하단 이 정도를 뭐 레인지 삼아서 그 안에서 나올 때는 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크게 주지 않고 좀 근데 레인지보다 많이 절상을 했다 그러면 CNH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가파르게 움직인다. 기준 환율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작년 힘들었던 4분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워낙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증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어수선하고 뭐 연준은 그때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들듯이 금리 올리겠다고 긴축적으로 매파 코스프레를 하다가 이제 싹 바뀌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뭐 몇 번 다뤘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증권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어떤 2019년 상저하고 상반기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하반기에 다시 힘을 차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무색하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사이에 17% 가까이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증시가 1년에 17% 올라도 나쁘지 않은데 한 달 사이에. 그렇다면 또 지금 이제 환율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다는 거는 또 2019년을 넘어오면서 특히나 1월 FOMC 같은 걸 거치면서 연준이 급격하게 완화적인 스탠스로 도니까 또 작년부터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달러 약세 전망이 굉장히 득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냥 재작년에 달러 약세였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2017년에 그랬다가 2018년 작년에는 달러 강세였고 올 한 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홍상무님부터. 일단 그 강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장기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네. 결산 환율이 중요하니까 작년은 이제 2017년 말 결산 환율 대비 2018년이 달러 강세니까 달러 강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반면에 이제 캐시플로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외화 캐시플로우가 빈번하게 네. 발생되는 수출 기업 혹은 국민연금도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수해야 되니까요. 이런 쪽은 사실은 결산 환율만큼 중요한 게 연평균 환율이거든요. 그렇게 연평균 달러 인덱스를 보면 네. 사실은 2018년도도 2017년 대비 약 3% 정도 약세였습니다. 2017년 대비 네네네. 그러니까 2017년도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단순 종가 평균을 내보면 96.6이었고 18년에는 93.6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7년 말은 92였고 2018년 말은 96으로 끝나니까 이제 강세로 느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 환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외압 캐시플로우가 연중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기업의 자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평균 환율에 좀 더 주목을 하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 연평균 환율은 연평균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2018년 6월 말 그때 레벨이 94 중반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2018년도 평균 달러 인덱스인 93대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중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달러 인덱스의 상저하고를 이끌었던 두 가지 큰 재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하고 10월에 연준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저는 해결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의 어떤 봉합
봉합 과정은 왜냐하면 저는 작년에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명분 싸움으로 무역 전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실리를 따진다면 일단 모양새는 봉합으로 가야 되고 하지만 이제 장기전화되면서 기술 전쟁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지만요. 네. 지식재 선거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재료로서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을 잘 아시겠지만 미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보다는 시장의 기대보다 빨리 올라가냐 혹은 기대보다 덜 올라가냐 그 게임인데 물론 이제 작년 연말 연초에 너무 과다하게 반영된 면은 있다고 봅니다만 확실한 거는 적어도 작년 10월 11월에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 매파적인 스탠스보다는 완화될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재료가 사라진다면 글로벌리 달러 인덱스는 2018년 중반 정도로 복귀하는 게 일단은 상황상 맞지 않느냐. 물론 현재의 어떤 키팩터들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정 센터장님. 저는 그 최근 한 3년, 2, 3년간의 네. 환율 흐름을 보면 역시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주요국 간의 어떤 경기 격차, 경기. 네, 특히 이제 기대치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가장 큰 핫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사실 지난 1분기에는 달러화가 거의 묻지마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작년 1분기.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보면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미중 무까지만 나와도 바로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그때는 미국이 달러 약세를 원하지 않겠냐. 미국의 경상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의도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묻지마 달러 매도로 대응을 했다가 이게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이제 6월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때부터 2017년 굉장히 좋았던 유럽 경기가 2018년 1분기에도 안 좋았는데 꺾이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로존이 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1분기에 미국 경기가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경기는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반등할 걸로 기대했던 유로존은 계속해서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이제 경기 격차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달러 매수 쪽으로 돌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심리가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가 이제 트럼프의 환율에 대한 의도보다도 이게 이제 무역 분쟁 자체가 중국에 주는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경기 부진이랑 엮어서 무역 분쟁을 달러 약세 재료로 이렇게 몰고 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경기라는 측면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맥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7년에는 누가 더 좋은가를 겨누는 장에서 미국도 좋았지만 유로존이나 중국 경기가 더 좋았던 부분이 반영이 됐다면 2018년에는 미국과 유로존과 중국이 점점 좀 내려앉는 가운데 미국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제 결국 환율에 2분기부터 반영을 했던 그런 시세라면 올해 이제 경기 모습이 어떨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경기 전망이라는 게 워낙 예측하고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근거해서 환율을 전망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표들을 보면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가 좀 쉽사리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등을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연준도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글로벌 경기, 특히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미국 경기도 작년 대비는 꺾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둔화되는 걸 가지고 달러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래서 좀 미세한 경기 지표 변화에도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글로벌 기관들의 뭐 분기별 전망치를 보면 좀 경기 자체를 미국을 상고하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좀 더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상반기에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고 하반기에는 경기 따라서 좀 약해지는 모습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의외입니다. 우리 지금 정면 센터장께서 달러 전망을 하시는데 연준이나
금리 얘기는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상당히. 그리고 이제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으셨어요. 네. 우선 홍상무께서는 달러 약세 쪽으로 약간 기우는 발언이었다면은 우리 정미영 센터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이었다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스파이크 신고 지금 운동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조영복 차장님. 일단 저 지금 이 견해는 중국 공상은행 소우지점의 공식적인 의견 아니고 저 개인적인 예. 내 의견이고요. 저는 2019년 일단 달러 약세를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네. 약세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있다. 큰 두 개의 모멘텀 중에 네. 하나인 미국 금리 인상이 지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시장에 던져졌고 인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배팅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지금 약간 뭐 사실 2월 말에 뭐 극적으로 이렇게 하해가 돼서 뭐 좋은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 좋은 시그널들을 주면서 약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큰 모멘텀에서 보면 사실 근데 정미영 센터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달러가 약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통화들이 강세로 가야 하는데 글쎄. 어디가 예. 갈 수 있을까? 예. 과연 유로? 다들 유로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경기 사이클이 좀 꺾인 것 같지 않은가 네.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근데 큰 축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작년만큼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달러 약세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작년만큼 스파이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에 도움은 주겠지만 그러나 그 작년 정도의 수준의 그 달러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부각시키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평가해서 달러는 약세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야 이제 달러 이제 끝났다 할 정도의 약세는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이제 달러 이제 폭망이야 뭐 이런 그건 아닐 테고. 예. 사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유로 롱 드시신 분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사실 네. 지금 원래 어떤 전략 중 하나가 뭐 유로롱, 그리고 달러, 숏 이런 쪽 포지션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유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 독일 산업 생산이 또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예. 지금 유로가 다시 또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근데 그놈의 1.14달러도 유지를 잘 못해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초반이니까 이거 거대 담론을 하나 하고 갑시다. 지금 어쨌거나 이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끝에 가면은 중국도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뭐 달러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유로화를 출범시키고 했던 것도 어떤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반발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종이 돈인데 저 미국은 네. 아닌 말로 종이하고 잉크만 있어도 사는 나라 그걸 갖다가 계속 누려왔단 말이죠. 뭐 이른바 금태한 정지 이후에도 본질은 같은데 똑같은 신용화폐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모르는 바가 아닐 테고 거기에 대한 도전은 유럽에서는 유로화의 출범으로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뭐 1대1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과 G2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달러만큼 우리 위안화의 위상을 끌어올렸으면 싶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황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다보셨을 때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 죽기 전에는 여전히 달러 하다 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먼저 순서인가요? 먼저 말씀. 예. 항상 어려운 질문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좀 섰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가 외환딜링 이제 외화자금부 들어간 건 98년이었고요. 네. 외환딜러 99년도부터 그 2000원 보셨구나. 네. 어, 그랬는데 2,000원은 못 봤죠. IMF 때는 이제 제가 지점에 있었고. 지점에 계셨구나. 네. 그 1년 네. 그때는 지점에서 부도를 40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신입인데 부도를 40개나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2000년 초반부터 가졌던 제 의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달러가 이 종이에 불과한데 그리고 무역적 쌍둥이 적자 이렇게 심화되는데 네. 그래도 달러 중심의 시스템이 무너질 거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화두였고요. 저는 지금은 오히려 더 큰 호흡으로 좀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첫째는 그 근본위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달러에 크레딧 서포트를 해줬던 거는 저는 페트로 달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도록 유도한 부분이 어쨌든 달러의 그 일종의 크레딧 서포트 역할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화되고 있고 100달러 찍는데 원가가 50센트라고 그러고요. 요즘은 종이로 찍지도 않죠. 전산으로 키인을 하면 되는데 네. 과연 이런 그 달러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 의구심이 저는 증폭된 부분이 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이 네. 석유 결제를 탈달러화를 음. 이렇게 의도한 수년 전부터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제 글로벌 분업 체계, 뭐 요즘 뭐 신로만제국이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분업 체계의 최고 정점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은 어쨌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 그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변수가 2개 정도 생겼다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기술 굴기를 통한 중국의 글로벌 분업 구조 탈 움직임.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도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현재 보시면 뭐 생산 기반 시설은 독일이나 일본이 만들고 중간재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중국의 완제품을 가져가면 미국이 소비를 하는데 소비에서도 이득을 보고 원천 기술 로얄티 받고 예, 이런 구조로 돼 있는 최정점에 미국이 서 있는 거죠. 네. 이런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에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미국 혹은 중국을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이미 GDP 규모에서로는 미국의 60~7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영향력은 이제 위안화의 영향력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대1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올리려고 하고 그 부분은 결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큰 움직임 하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 뭐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글로벌 이 분업 구조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순간에는 미 달러에 대한 실질적인 의구심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근데 반대 쪽 의견을 하나만 드리자면요. 미 달러에 대한 종이 달러다라는 의구심을 주로 가진 세대는 아무래도 좀 고연령 세대가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재들.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이게 달러를 위협한다고 보시는 분이 더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시스템 자체가 결국은 미 달러의 현재 그 시스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화폐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더 확산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키 팩터는 글로벌 현재 그 분업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 달러의 진정한 위기가 올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니까 좋으네요. 다 해버렸네. 그렇습니까? 두 분 다른 어떤 방금 저희 이 달러 패권 저는 이제 너무 거대 담론을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좁혀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금리를 정상적으로 올리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음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네. 2017년에도 시장에서 달러 매도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했었고 2018년에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지표의 포지션을 뒤집었고 올해 들어와서도 다들 달러 약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국이 이제 경기 사이클이 막바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호황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하나의 시장에 달러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가 좋아지고 네. 경기가 나빠지면 그때 재정 투입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책과 경제의 네,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는데 작년 같은 경기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때 이제 재정 수지를 푸른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더 띄우는 그런 정책을 취한 거죠. 근데 그 결과 미국의 재정 수지가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적자가 늘어났다가 그걸 2% 초반까지 줄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3.8%로 작년 말에 재정 수지 적자가 확대가 됐고요. 지금 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추산한 걸로 보면은 조만간 GDP에서 앞으로 5%대까지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원래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펼 때는 그거를 통해서 이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경기가 좋을 때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네. 그럼 경기가 꺾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재정 수지 악화 가능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 중에 하나는 이 미국의 재정 문제, 그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BIS 기준으로 GDP 한 100% 정도 됩니다. 네. 뭐 일본은 240%고 뭐 선진국들 다 뭐 100%, 80%다 그래요. 높습니다. 예. 저희만 한 40%, 중국 예, 이런 데만 예. 낮고 다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미국은 이제 국채 외국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40%가 넘고요. 또 지금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은 중국과 일본인데 네. 중국과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나마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 정책을 통해서 그 국제 수요를 유발을 시켜주고 뭐 최근에 금융 규제에 관련된 국제 수요도 있었다고는 보는데 향후에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상당히 악화가 될 그럴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재정 수지가 나빠지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일본도 240%이긴 하지만 일본은 뭐 외국인 채권 비중이 작년 말로 한 11% 정도 되는데 최근 늘어난 국채의 대부분은 단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장기 채권은 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자국 내 펀딩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면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 재정 수지 문제는 향후에 미국에 대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데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아킬레스건이다.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자꾸 달러 역세 전망을 내게 하는 네. 하나의 막 기본적인 깔려 있는. 네네네. 네. 우리 조 차장님 이쪽에 뭐 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상은행의 하우스뷰가 아니고 우리 조영복 차장님의 조영복 딜러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뭐 기축통화란 거는 뭐 사실 저는 어떤 뭐 헤게모니적인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뽑으라. 그럼 어디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고 네. 그리고 뭐 중국, 뭐 유로존 이렇게 쫓아가고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통화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경제적인 부분만 아니라 뭐 군사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확고하게 올라서야 되는데 과연 뭐 한 10년, 20년 안에 미국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라가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뭐 본다면 기축 통화의 시기는 달러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중국은행을 다니고 있지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중국에서 각 네. 세계의 위안 어게인스트 그 나라 통화 시장을 지금 열어놓고 그리고 원유도 위안화로 결제하도록 어떤 뭐 결제 시스템 이런 모든 그 좀 미시적인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근데 뭐 사실 지금 위안화 당장 다 같이 쓰자 이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회계적인 거나 그리고 뭐 실무진들도 달러 베이스로 통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 다른 통화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게 실제로 쉽지는 않고 뭐 스위프트 집계에서도 봐도 뭐 그 위안화 결제 비중은 한 2% 3%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 그러면 뭐 SDR 통화 바스켓에서 위안화 비중은 생각보다 엄청 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현실에 비해서. 예전만큼 달러 올인은 아닌 세상이지만 다변화하지만 근데 기축 통화의 어떤 지위 자체가 미국 자체가 흔들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그렇죠. 그 장클로드 융커 그 EU 집행위원장이 그랬던가? 저는 뭐 기억이 나는 게
아니 우리 유로 있는데 왜 유로존 내에서 달러 갖고 거래를 해? 무역 거래를. 네. 이런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경제력만 갖고 기축통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군사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저는 항상 또 그렇게 비유합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장군 있잖아, 장군. 네. 걔를 갖다가 그 이렇게 좀 논다는 애들 한 10명이 걔 한 명을 왜 못 이기겠어요? 네. 근데 줄 서서 맞더라고. 네. 이게 그렇죠. 모여서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어갖고 못 이기면은 그 자리를 못 가더라고. 그게 국제정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첨언을 하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글로벌 스탠다드. 네, 중국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뺏긴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크 포인트는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기술 특허의 과정에 어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공격을 받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 중국이 위협이 되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많은 중국 것 같은 같아요. 경우는 자체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준비적인 것들은 다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사실 뭐 위안화의 어떤 투명성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그 어떤 한계적 문제가 있지만 근데 위안화의 어떤 국제화는 계속 또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단기간에 달러와의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2000년대 초중반에 달러를 아주 굉장히 초근접까지 위협을 했던 게 바로 유로화죠. 네. 그래요. 유로화 통합 예, 이후에 예. 유로적 경기 좋아지면서 했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 분열에 대한 위험을 계속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글로벌 시스템,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치만 시장에서는 경제력으로는 미국 거의 다 따라잡았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도 이 기업 부채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가기 힘든 지금 현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좀 단기간 내 달러를 위협할 만한 그런 그 대체제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기야 뭐 유로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에서 비중이 제일 큽니다만 걔는 지금 당장 금년에 브렉시트 이후에 그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되네, 그죠? 예. 시선을 그러면 우리 국내 서울 외환시장을 한번 돌려볼게요. 바깥에서 이렇게 뭐 전반적인 증시, 채권시장, 뭐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비해서 우리 환율 너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널뛰는 환율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환율이 좋겠습니다만 이 좀처럼 1,100원 밑에도 못 가고 그렇다고 1,140 뭐 언저리만 오면은 또 뭐 누가 그렇게 파는지 또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딜러분들도 요새는 뭐 하루 10원 장은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뭐 일중 변동성이 뭐 한 5, 6원 그 정도 5, 이렇게 6원, 네. 움직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작년 하반기에 뭐 한 1,150에서 1,130원 정도 레인지 지속되다가 지금 레인지가 좀 밑으로 가서 1,110원에서 뭐 한 30원 정도 이 레인지 안에 지금 좀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인 부분. 1,110원 정도 되면 이제 결제 업체들이 나와서 달러를 사서 그 선물안 걸어서 뭐 선물안 매수를 이렇게 하는 구조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한 30원 정도 오면 수출 업체들이 지금 쌓아놨던 달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풀면서 계속 지금 위로 더 가는 걸 좀 막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트레이더들도 한쪽 방향성이 좀 살아나는 거를 원하지만 근데 그러나 그 뭐 30원 정도 됐을 때 이제 어떤 롱 포지션을 크게 구축한다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실정이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도 막혀 있다 이런 게 지금 좀 고차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달러원 한동안 계속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명 센터장님, 저기 뭐야 옛날에 97년에 1,000원 하던 놈이 2,000원 가는 환율 보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96년, 97년 그땐가 2007년 10월이구나.
899원 60전, 900원 잠시 깨진다고 했던 그게 2009년에 1,597원, 거의 1,600원 그 장도 보셨고 네. 요즘 시장 보면서 왜 이렇다고 보세요? 사실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고객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환율 얘기를 했을 때 네.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대외적인 문제가 터지면 이 환율 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가? 걱정을 트라우마가 좀 생긴 거죠. 트라우마가. 네네. 저는 그거를 한 2013년, 14년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환율은 굉장히 안정된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러워. 네. 예. 그렇게 환율의 변동성이 옛날만큼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외 건전성의 강화라는 측면입니다. 뭐 신흥국 증시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연동을 하긴 하지만 그때 환율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맙니다. 그 신흥국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인식이 금융위기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에는 이제 외화 차입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금융위기를 우리 문제가 아님에도 그냥 제일 심하게 당했던 그런 거에 반면 교사로 뭐 정부 당국자들도 뭔가 건전성 지표를 만든 데는 혈안이 돼 있었고 어쨌든 그 결과 지금은 뭔가 소위 문제 삼을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그 대외 지표라고. 우리나라 대외 지표가.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의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수급의 구조.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아래 위로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외환시장의 수급을 결정짓는 것은 이 경상수지와 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네. 수출이 좋으면 경상학자 늘어나고 그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빠지는데 환율이 빠지면 더 빠질까봐 수출업체들은 선물안을 또 열심히 팝니다. 삼중고죠. 3층으로 쌓이는 거죠, 매물이. 근데 이 상황이 뒤집어지면 한 순식간에 매물이 사라지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외국인 달러를 네. 갖고 나가고 수출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선물안 매도했던 데들은 또 그걸 뒤집어야 뒤집어야 되고 되고. 또 달러를 안 사고 그냥 물러서기만 편안하게 있던 하든. 수입업체들은 서둘러서 달러를 사야 되고 이러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가 굉장히 좀 우리의 그 환율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2010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해외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출과 외국인 자금만 있었다면 외국인 자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플로우가 확고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일 네. 거고요. 그건 그럼 환율 하락 마찬가지로 압력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때는 해외 증시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똑같이 또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해외 투자 자금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플로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수년 동안 해외 투자를 누적한 결과 우리가 이제 순대외 채권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2014년 네. 이후로 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결과 이제 우리도 외국인 플로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뭐 역으로 이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어떡하냐? 외국인이 빠져나갈 텐데. 그럼 우리도 해외에 팔고 들어올 자산이 이제 상당히 쌓여 있다라는 아하. 점이죠. 그래서 그런 해외 투자라는 것이 외환 수급과 어떤 대외 건전성의 측면에서도 다 이제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이렇게 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뭐 그런 구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1,000원짜리 장도 봤다. 900원에서 1,600원 가는 700원짜리 장도 봤다. 요새는 70원 장 보기도 어려운데. 그럼 딜러들은 진짜 버짓 채우기 힘든 그런 세월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어때요? 근데 이제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리고 그 앞서서 수급 부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미용 센터장님이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만만찮아요. 제가 빨리 얘기 안 하면 얘기 네네네. 못해.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만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쪽의 매물 중에 2017년도에 북핵 위험이 했을 때 경상국지 흑자에 거의 30~40%가 육박하는 280억 불의 거주자 외예금이 들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7년도는 연평균 환율이 1,130원이에요. 네. 작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모든 달이 거주자 예약금이 이렇게 하반기 이후에는 거주자 예약금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에는 10월 달인가요? 거주자 예금이 한 80억불 정도 감소했거든요. 작년? 예, 작년 18년도에요. 유일하게 그때 월 평균 환율이 1,130원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거주자 예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1,130원만 가면 회피하게 판다. 예, 굉장히 이제 일종의 17년도에 매입 단가 레벨에 왔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왜냐하면 신규로 또 달러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업 플로우에선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아까 대외 건전성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뭐니 해도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예, 저는 외환당국이 지금 굉장히 해피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국민연금이 아래 위쪽을 다 막아주고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1년 투자 규모가 한 300억 불 됩니다. 300억 불. 그리고 17년도, 18년도에는 거기에 더해서 해외 채권 투자가 한 240억 불 정도 있었는데 2년간 언와인딩을 했거든요. 어허. 오픈 정책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월별로 10억 불씩 추가 매수 요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 수년간 쌓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부터 그 순채권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모는 1년에 적어도 300억 불 이상씩 계속 늘 거고요.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을 국민연금이 흡수하고 있고, 대외 건전성이 좋아지니까 위로 갔을 때 예전처럼 못 올라가는 겁니다. 리스크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의 안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두 번째, 17년도에 충분히 쌓아놓은 거주자 외화예금이 이제 상반 경직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아래쪽은 왜 막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300억 불을 계속 사줘야 되니까. 사주니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리고 지난 2년은 더 많이 샀죠. 그리고 채권에 해질 걸었던 거를 언와인딩 하는 거는 일종의 쇼커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마치 시장에서 느낄 때는 대규모 쇼커버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는 가야 되는데 막 막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 요인이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럼 기업들은 변동성이 줄면 리스크가 주는데 니즈가 주는 거 아니냐, 글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관점에 이제 시장의 관점과 기업의 관점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점은 변동성과 그다음에 결산 환율의 차이에 주목을 하는데요. 해외 투자자는 결산 환율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특히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연평균 환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는 평균 환율이 1,160원이고 18년도는 1,130원이거든요. 근데 순수출액이 1억 불인 회사를 가정을 하면 네. 매출액 감소가 돼서 영업이익이 줄었던, 아니면 환차손익으로 반영이 돼서 영업의 이익이나 손실이 변동됐던 간에 연평균 환율이 30원이 빠지면 가격 전거가 되지 않으면 그 이펙트는 마이너스 30억입니다. 그렇겠네요. 당기순 손실이 마이너스 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하락보다도 더 큰 이슈는 연평균 환율 하락인데요. 2016년도는 연평균 환율이, 그러니까 2017년도는 16년도 1,160원이었거든요. 작년도 상저하고라서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만 연평균 환율은 1,100원이고요. 작년에? 예, 그러면 60억의 마이너스 손실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2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환율의 절대 레벨도 중요한데요. 현재가 지난 한 10년간 평균 환율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에 또 어떤 요인이 있냐면,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에서 3%, 4%, 5% 영업이익률을 갉아먹는다면 굉장히 회사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의, 특히 수출업체 중심으로 해제에 대한 니즈는 오히려 좀 커지고 있는 게 이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뜩이나 네네, 마진박하고 영업이익률 떨어지는데 이어서 환으로 괜히 터질라 한 2, 3%라도 3, 4%라도 터지면은 네, 이제 그 연평균 환율 하락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무섭다. 예,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수입업체들도 요새 미리 좀 움직이지 않나요? 요새 스왑 포인트도 좋겠다. 그렇죠. 아까 그 얘기는 조 팀장님이 이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수입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 정가가 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유리할증제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메리트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왑 포인트가 워낙 마이너스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매수 엣지를 미리 좀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홍 사모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업체들의 환해지 움직임도 이 환율을 갇히게 하는 요인이 되네. 그렇죠. 아래 위로 다. 네네. 그죠? 네.
이게 지금 거주자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80억 불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달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수출업체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절대적으로 한 1130, 20원 후반 여기를 기다리고 밑으로 빠지면 다시 올라오는 그 간성적인 그 모멘텀을 기다리는 게 거의 확연한 것 같고 그리고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스탑 포인트에서 굉장히 그 페이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1110원, 20원 가도 좋은 어떤 해치 레이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최근 한 2년 굉장히 컸습니다. 네. 컸다. 네. 왜냐하면 그 한해치 레이쇼를 0%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언와인딩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루에 뭐 한 5억 불, 6억 불 이런 느낌으로 정확하지는 않고요. 네. 시장의 체감이 네. 이펙트가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대규모 숏을 가진 사람이 쇼코바 하듯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장 이펙트는 큰 겁니다. 월별 10억 불인데. 근데 올해는 근데 그 영향력이 과연 클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존의 포지션들을 한해치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 대규모 매수가 이제는 좀 줄고 집행할 때만 이제 한 번씩 나와서 뭐 하단을 받치거나 그러지 않을까. 뭐 첨언 드리자면 원래 주식은 오픈했고요. 채권도 2년간의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투자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서 17년, 18년보다는 체감적인 시장을 서포트하는 어떤 파워는 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상수지 흑자의 40% 정도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죠. 아니 저기 잠깐만. 저기 우리 정명 센터장님께서 이 외환 시장 시황 쓴 게 언제부터시죠? 몇 년 되셨나요, 지금? 시황 쓰신 지가? 요즘은 이제 월간 전망 월간 전망만 쓰고 쓰시는데 있고요. 예, 외환 네. 시장 들여다보신 지가 본지는 95년부터 봤고요. 95년부터. 네. 삼성 선물에서 시황은 2001년부터 썼습니다. 그래 아닌 말로 그냥 이렇게 실컷 놀다가 시가 저가 종가 거래량 대충 이렇게 보고 그날 차트만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페이지 시황 그냥 쓰시는 거죠. 시장 안 들여다봐도. 그게 돼야지 페이오프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예? 누가 그러잖아. 다반께 3년이면 차 맛을 안다고. 지금 시황 쓰신 지가 얼마야. 네. 근데 저도 예전에 시황을 썼습니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잘 모르겠으면 역에 타다만 돼. 네. 예? 네. 잘 밀리던 게 장마감 한 30분이나 1시간 앞두고 휘 해갖고 다 그 낙폭 다 회복하고 양봉으로 돌고 그러면 역에가 샀다든지 역에도 잘 자신 없으면 그냥 당국이 개입했다 하면 돼. 네. 잘 모르겠으면 당국 아니면은 역에 다 돌리면은 대충 시황은 네. 써졌는데 요즘 같은 환율이면은 우리 당국 뭐 손 놓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지금 레인지 이렇게 갇혀 있어서 당국이 뭐 출동한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출동. 그렇게 출동 빈도수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좀 제가 볼 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간만에 환율이 1110원을 하회를 했습니다. 네. FMC 그 결과 나왔던 하회를 날? 하고 점심 때 한 1108원 그 정도 레벨에서 지지를 받다가 드라마틱하게 한 30분 만에 환율이 한 4, 5원 이렇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추정을 해본 건데 그때 모 중공에서 수주 한 4억 불에서 5억 불 정도가 예, 수주 캔슬됐다는 캔슬됐다면서 뉴스? 그 언와인딩 물량들이 이렇게 밑에 비드를 좀 깔아주면서 뭐 누군가 좀 샀는데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지 않았을까 쇼커버링 나오면서 근데 기사를 다시 또 보니까 해지는 됐지만 근데 다시 뭐 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언와인딩 물량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어떤 뭐 모종의 세력이 받쳐주고 저 그리고 정도면 뭐 완곡한 조금 표현이지만 할 얘기 다 하네. 그때만 해도 사실 근데 심리적으로 예. 일단 달러 약세에 대한 기본적인 뷰를 가진 트레이더들이 좀 많았고 시범 밀리면 조금 더 원사이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숏 포지션들이 아마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이 좀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때 모종의 힘이
쇼커버링을 유발하면서 근데 이게 홍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쪽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몇몇 대기업 말고 수출업체들의 뭐 채산성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환율마저 좀 밑으로 밀린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뭐 보면 경제를 잘 못하는 뭐 정부 뭐 이런 좀 이슈들이 많은데 그래서 밑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당국이 굉장히 좀 신경 쓰는 게 아닌가. 뭐 그날은 사실 근데 기재부에서 인사이동이 나는 날이었는데 인사이동을 한 그 기재부 쪽에서 바로 그런 어떤 이건 완전 추정이라서 추정이라서 예,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아니었을 건데 아니, 조 근데 차장님 말씀은 그만큼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 가운데서도 환율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당국은 조금 더 이제 신경을 근데 쓴다. 뭐 그러나 뭐 시장 전체가 뭐 달러 인덱스가 엄청 글쎄. 밀린데 뭐 당국이 뭐 혼자 방어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세상은 또 아니고요. 네. 이제 대외 변수에 비해서 이제 과도할 때 뭐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이게 뭐 수십 년 된 얘기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당국은 그렇다 치고 옛날에 시황쟁이들 잘 모르면 썼던 여객가 샀어요, 팔았어요. 내가 여객 환투기 세력이라도 난 원화 안 할 것 같아.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렇죠. 네. 지금 뭐 변동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네. 뭐 헤지펀드 이런 쪽에서 들어와서 뭐 굳이 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뭐 포지션이 좀 있다 그러면 쇼감마 뭐 포지션들이 좀 쇼감마가 뭐요? 양매도에서 뭐 1,110원, 1,130원에서 뭐 그 양매도 프리미엄을 뭐 따먹는 건데 이게 뭐 한 근데 뭐 보유값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뭐 한 0.5% 이 정도 1개월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포지션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근데 여기 쪽에 어떤 포지션들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커스터디 물량들 그리고 뭐 주식이나 채권 최근에 뭐 주식이 굉장히 여기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플로우들은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떤 방향성 배팅 포지션들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네. 저는 쇼감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같이 뭐 가감성제밖에 못하고 미분적분 약하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할 줄 아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뭐 홍상무 교수도 파생 쪽으로 많이 그거 하고 뭐 구조화 상품도 만들고 하시지만 약간 이렇게 파생하는 양반들은 기죽이는 용어가 그 쇼감마도 막. 아, 쇼감마는 그나마 들을만한 거고요. 네. 2차 미분에서 뭐 바나 볼가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그거 저도 참 문송합니다만 문과 출신들한테 2차 미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말로 설명하세요. 말로.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 딜러들이 우리 뭐 흔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러엔 장이야. 전부 달러엔 틱 차트 보고 움직일 때 어떨 땐 유로 볼 때도 있고 어떨 땐 주식 볼 때도 있고 요즘은 위안 본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도 않나요? 최근에 위안의 상관성은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다? 뭐 작년에 사실 근데 한 6월 이후에 위안이 급격히 약세로 전환될 때는 위안이 전 세계 모든 통화들이 또 움직인 어떤 촉매체였고요. 네. 지금은 근데 위안의 어떤 달러 원의 그 상관성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상관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은 근데 좀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확실한 어떤 그 뭐 통화나 뭐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시장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네. 일단 뭐 위안화는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관심을 덜 끄는 것 같고요. 뭔가 상하든 하단이든 뭔가 건드리게 될 위험이 있을 때는 시장이 관심을 좀 더 끄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 방향을 보기는 하겠지만 또 원화는 위험자산 선호부와 워낙 민감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최근 1월 달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위험자산 선호를 나타내니까 환율 하락 쪽으로 밀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만은 네. 연휴엔 다시 달러 강세랑 주식 강세랑 같이 가니까 이게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헷갈리는,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흔히 말하는 주식이 좋고 외국인이 사주는 와중에 주식이 가고 이러면 달러는 환율은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가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뭐 제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그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프락시 개념도 요즘은 조금 약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16년, 2017년 뭐 위안화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할 때는 그 뭐 사실 일단 위안화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 금리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뭐 하루짜리 금리가 63%, 뭐 40%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위안화 뭐 숏배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얘랑 모양이 비슷한데 뭐 유동성도 괜찮고 그런 통화를 찾다 보니까 원화를 이렇게 프락시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그런 움직임은 약해진 것 같고 최근에 뭐 작년에도 뭐 타이완 달러도 좀 타이완 프락시지로 원화를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냥 점심시간 때 시장을 한번 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정도가 아니었을까. 호주 달러도 보나요? 호주 달러도 뭐 저희가 아시아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좀 강한 통화이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지만 근데 호주 달러는 자체가 뭐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기 때문에 그 호주 달러를 원화로 프락시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정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 선진국 6개 통화 달러 인덱스하고 더 밀접해요? 아니면 이머징 통화 지수하고 더 밀접해요? 우리 달러 환율이? 애매해가지고. 상관관계로 따지면 신흥국의 통화와 주가 지수를 믹스한 신흥국 MSCI 신흥국 지수 통화 지수, MSCI 신흥국 주가 지수. 그 MSCI 신흥국 주가 지수는 그거를 달러로 환산한 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율이 포함된 주가니까 신흥국 통화랑 위험자산이 믹스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는 신흥국 주가 지수랑 가장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혼재돼 있다는 혼재돼 거죠. 있다. 홍사모님께 네. 수출업체도 자문하실 거고 수입업체도 자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환해지 툴도 네. 또 그거 만들어 주실 거고. 네네. 지금 주로 해치 상품의 대세가 뭐 어떤 식으로 짜집니까? 간략하게 보통 설명하시면. 해지를 하면 어떤 상품을 할지를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사실은 좀 프로세스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이제 해지 포지션을 파악하는 과정이 그렇겠죠. 선행되고요. 거기에 이제 시즈널리티라든지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외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분산돼서 움직이냐 아니면 집중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지 레이쇼를 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요게 사전 단계고요. 1단계는 중장기 전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가지지 않고서는 모든 상품은 사실은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면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마진만 동일하다면요. 공정 가격대로. 근데 그 상품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망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상품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체가 되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환율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하락할 폭이 굉장히 넓어 보인다. 그러면 스왑 포인트가 아무리 마이너스라도 거기선 선물 안으로 들어가야죠. 선물 안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품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전망을 통해서 평균 환율과 고점과 이제 하단을 봅니다. 그래서 고점을 위주로 수출업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도 타이밍을 이제 분산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하단을 가지고 그 하단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짜고 그 구조를 짤 때는 전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평균 단가, 해지 포지션이에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수출 그 캐시플로우가 발생되는 패턴, 예, 그거를 해서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상품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콕 집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해지 목적에 부합되는 상품으로만 해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페이오프가 선물한 거 굉장히 유사하다. 예. 근데 중장기 전망에 따라서 그 전망을 벗어나는 부분을 좀 활용하는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처럼 이제 레버리지 못 쓰죠.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에는 뭐 연간 예를 들어서 연간 뭐 한 1억 불밖에 못 하는 데가 환해지 같은 한 2억 불, 3억 불 하다가 쥐 터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물량을 뒤로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간을 늘리거나 물량을 늘린다고 해서 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연간 1년간 수출입 총액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규정상 예, 그리고 은행별로 해지 거래를 한 잔액이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버 해지는 원천적으로 오버 해지는 안 된다? 불가능하고요. 그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뒤쪽 물량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는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앞쪽 물량을 줄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간 수출입에 그 증빙된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년 기준의 총액으로 그 장기로 하던 뭐 이 물량의 변화가 있던 간에 어쨌든 1년 총액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부분에서 다뤘던 질문들에 비해서 너무 저급한 질문입니다. 제일 이 저급한 질문인데 올 한 해 환율 전망하고 레인지하고 연말 종가 뭐 근거는 알아서들 대시고 우리 정영보 팀장님부터. 네, 일단 이거는 중국공상은행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뷰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하고 똑같네. 일단 저는 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의 기본적 약세 베이스에서 이제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일단 출발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연금의 어떤 연금. 위력이 그렇게 작년, 재작년만큼 크진 않다. 그리고 무역 수지, 뭐 반도체 가격이 꺾였다 그러지만 아주 훼손될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거주자 외화 예금은 7,800억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고 780억 네. 언제든지 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대기 매물이다. 네, 대기 매물이고 그래도 한 3, 400억 불은 늘 깔리는 숫자 아닙니까? 그 중에 500억 불은 원래 500억 불은 가져가는데요. 기본으로 깔리는. 그러니까 오케이. 과도하게 한 1, 200불 정도 내려 있는 상태라고. 700억 불이 한 해 다 쏟아지면 환율이 우리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도 가겠네. 그러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레인지는 뭐 저는 1,080원에서 1,150원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지 자체가 1,151원은 막 다들 안 보는구나. 예. 그리고 뭐 연간 뭐 종가 같은 경우는 한 1,100원 정도 이렇게 뭐 밀더라도 다시 뭐 어떤 네, 크게 많이 가긴 좀 힘든 그 정도로 상황인 것 보고 같고 있다. 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재정 환율도 큰 지금 현 레벨에서 뭐 예를 들어 N1 뭐 한 10대 1 여기서 크게 움직이진 않겠죠. 재정도 재정 환율도. 리스크온 흐름이 좀 원래 이머징 쪽에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온 분위기가. 네, 예논 같은 경우는 저는 1,000원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1,000원 밑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본이 뭐 긴축적인 모드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얘는 계속 약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안전자산 뭐 선호로 이렇게 예엔이 좀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네. 그래서 예논 같은 경우는 1,000원 위가 좀 어색한 느낌이 그때 네. 105円밑에 연초에 105円밑으로 한번 플래시 크래시 났을 때 잡으셨어요? 달러에? 프레시 크래시가 날 때는 네,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다. 잡으면 그 대박이겠던데. 네. 우리 정선타장님, 예, 같은 질문입니다. 그 최근에 뭐 제 세미나 다녀서도 네. 들은 얘기도 그렇고 보면은 얘기를 보면 다 얘기는 제각각인데 레인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레인지는 별 차이 네, 없다. 저희도 연간 전망 범위는 1,070원에서 1,160원 잡고 있고요. 아래 위로 10원씩 더 넓히셨네. 네. 그리고 연말 종가는 현재로서는 1,090원 정도. 그래서 환율 트렌드 이제 상고하죠. 흐름을 잡고 있고 일단 달러 지수도 상반기에는 좀 반등을 하고 하반기에는 하락을 할 걸로 보고요. 국내 경기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역할이 중요한데 상반기에 좀 부진했다가 하반기에는 업체 쪽에서 회복을 한다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가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반도체가 네.
작년 대비 5% 수출이 마이너스면 반도체 관련 무역 수지가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 네, 네. 총합적으로 뭐 장비 네. 수입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러프하게 추정을 해보면 한 6, 70억 불 정도. 6, 70억 네, 불. 네. 근데 야,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저희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유가가 작년보다 빠졌거든요. 근데 유가가 10불이 빠지면은 원유류 관련 무역 수지는 또 한 100에서 150억 불 정도 개선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상쇄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외환 수급에 큰 차질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홍 상무님. 예.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상고 하저로 보고 있고요. 환율을.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고점 저점이라는 단어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피하고 왜냐하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핵심 변동 이제 범위라고 하는데 네. 핵심 변동폭은 고점 1,130원, 저점 1,06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60원까지? 네. 뭐 생각보다 조금 밑에를 더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이 그 언엔딩하는 게 사라진 부분이 이제 작년 대비 국민연금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연초에 반도체가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하고 분위기가 바뀐 게 결국은 치킨 게임이고요. 사실은 중국이 기술 고울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순위권에 진입 못한 부분이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핫하고요. 네. 작년에 그 사실은 그 인텔에서 웨이퍼 가공 문제 때문에 인텔이 CPU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PC 관련 수요가 중부분이 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래그십 그 모델들이 판매가 줄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 수요가 좀 줄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중저가 쪽에 용량이 늘면서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증가한 조선 수요도 당장에 수출식적으로 잡히진 않지만 해지 수요가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유가 부분이 상쇄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경기적으로 측면을 보자면 건설 부분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수출 부분에서 약세된 부분을 경제 지표적으로도 좀 서포트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핵심 변동폭은 1,130원, 1,060원, 그리고 종가는 1,090원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80원 정도. 예, 연평균 환율은 1,090원에서 1,100원 사이 정도 될 네.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뭐 진행하는 사람 입장입니다만 이게 수년째 달러는 특히 이제 월간 차트상으로 가끔씩 뭐 시황 같은 데 올리시겠지만 이게 뭐 IMF 때 고점, 금융위기 때 고점 이렇게 연결한 선, 그 다음에 IMF 전에 저점, 금융위기 때 저점 이렇게 연결한 선이 이제 거의 뭐 숨막힐 정도로 수렴을 하는데 아직은 고안인데 그 안에 이제 그 월간 차트니까 월봉이 몇 개 더 들어가겠느냐 해보면 몇 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열릴 거 아닙니까? 어느 선인가는. 그러고 보면은 이게 다들 뭐 2020년을 갖다가 뭔가 쎄한 해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거 갖다 기회로 삼는 것 같은데 이 안정적인 환율 그나마 이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시장 가격 변수였는데 남들보다 빠질 때 먼저 빠지고 하는 주가 지수보다 그래도 이 튼튼한 환율이 그래도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이게 뭐 이 안정적인 환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겠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해봐야 아래 위로 1, 20원 정도지만 이게 또 어느 쪽이든 뭐 달러가 그야말로 급락을 하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모두가 또 달러 없어서 절절매는 또 상황이 오게 될지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 오늘 귀한 인사이트 뭐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